나는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남편 김재현을 일본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그의 출국은 예정된 일이었고 나 역시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 공허함까지 대비할 수는 없었다. 결혼식 날 찍힌 사진 속 나의 미소는 아직 따뜻했지만 공항에서 손을 흔드는 그의 뒷모습은 차가웠다. 그날 이후로 내 세계는 조용히 얼어붙었다. 나는 그의 아버지 김현수 씨와 함께 살기 위해 강원도의 외딴 시골 마을로 들어왔다. 재현의 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 김현수 씨는 혼자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아왔다. 처음 이 집에 도착했을 때 삼간집의 나무 냄새와 낡은 마루,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이 나를 낯설게 감쌌다. 이곳은 사랑보다는 침묵이 더 오래 머무는 곳이었다. 김현수 씨는 말이 적고 표정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아침이면 늘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갔고 저녁이면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었다. 나 역시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고 괜히 오해를 살까 두려워 항상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사람의 침묵 속에 숨어있는 따뜻함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내가 밤새 속이 안 좋아서 식사를 거르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생강차를 끓여 방문 앞에 두고 갔다. 그 따뜻한 찻잔은 마치 그가 건넨 말 없는 위로 같았다. 재현은 일본에서 일하느라 바빴고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처음에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도 점점 차가워졌다. 거기선 잘 지내고 있지? 응, 그냥 그래. 나도 여기 적응하느라 바빠. 연락 못해도 이해해줘. 이해해달라는 말은 기다리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다. 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은 내 마음에 작은 금을 냈고 그 금은 날마다 깊어져 갔다. 이 집에서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유일한 이는 김현수 씨였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기억하고 장을 볼 때 내 입맛을 먼저 생각했다. 함께 식탁에 앉을 때면 어색하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어느 날은 장독대 앞에서 김치를 담그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우리 아내도 이맘때면 그렇게 김치를 담그곤 했지. 그가 처음으로 아내 이야기를 꺼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단지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라 긴 시간을 고요하게 견뎌온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봄은 그렇게 흘러갔고 마을은 다시 푸르러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 겨울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걸까? 재현은 언제쯤 돌아올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더 이 침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루는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갑작스런 봄비를 맞게 되었다. 우리는 김현수 씨의 트럭을 몰고 장을 보러 갔고 돌아오는 길에 산길에서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졌다. 근처에 작은 정자가 있어 급히 그곳으로 들어가 몸을 피했다.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어깨, 그리고 말없이 나눠 마신 따뜻한 커피 한 모금. 그 순간 나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추우시죠? 내가 말을 건넸을 때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내 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 날씨엔. 예전엔 항상 둘이 함께였는데 이제는 늘 혼자네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저릿했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에 끌린 듯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봤다. 말도 없이 그는 조심스레 내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걸쳐주었다. 그 순간 정자 안의 공기는 멈춘 듯했다. 빗방울 소리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그와 나는 너무 가까워졌다.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선을 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눈빛이 생각났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무엇이 시작된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날 정자에서의 짧은 순간 이후 나는 김현수 씨를 대하는 나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내게 단순한 시아버지로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 미묘한 경계가 무너졌고 그 이후로는 서로를 피하려는 듯한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아침이면 여전히 그는 먼저 일어나 밭으로 향했고 나는 묵묵히 아침상을 차렸다. 하지만 식탁에 마주 앉은 순간마다 공기 속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나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머릿속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며칠 후 일본에 있는 재현으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오랜만에 통화였다.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휴대폰을 들었다. 잘 지내지? 그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배경은 회사 사무실 같았다. 응, 아버지도 잘 지내고 계셔. 집도 조용하고. 그래? 그럼 다행이고. 나야 뭐. 바쁘지. 일본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려 했지만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화면 속 그의 시선은 자꾸만 딴 데를 향했다. 내가 말없이 있자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은아, 혹시 우리 너무 서두른 거 아닐까? 결혼 말이야.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는 덧붙였다. 내가 내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데 넌 괜찮니? 외롭지 않아? 그 질문은 마치 내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는 송곳 같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당신이 가야 했던 걸 아니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혹시라도 너도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봤으면 해. 나를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아. 그게 나를 위한 일이야. 그 통화는 나에게 충격이었다. 그의 말은 이별을 암시하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니 이제 놓아도 돼. 라는 일방적인 선고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 속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결혼을 지켜왔던가? 누구를 위해 여전히 이 집에 머물고 있는가? 다음 날 김현수 씨가 조용히 말했다. 어제 내가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걸 봤다. 나는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내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괜찮다면 어디 바람이나 쐬고 올래? 오늘은 장날이니까. 우리는 함께 트럭을 타고 읍내로 향했다. 길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며 나는 그와 나누는 조용한 시간의 위안을 느꼈다. 도착한 시장은 시끌벅적했고 오랜만에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가 반가웠다. 그는 장을 보며 나에게 자꾸 의견을 물었다. 이 나물 어때? 지난번에 내가 좋아했다고 했지? 고등어 조림은 오늘 괜찮을까? 나는 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세심함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나를 가족처럼, 아니 어쩌면 가족 이상으로 배려하고 있었다. 장을 다 보고 나서 우리는 시장 골목의 조그만 국밥집에 들렀다. 그곳은 어릴 적 재영과 함께 갔던 곳이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예전엔 여기서 아내랑 아들을 데리고 국밥 먹었지. 그땐 참 바빴어도 따뜻했어. 그의 말에는 아련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손등을 보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은 많은 시간을 견뎌낸 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우리는 우연히 마을 부녀회장을 마주쳤다. 그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더니 희죽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며느리랑 아버님이랑 요즘 같이 다니시는 모습 참 보기 좋네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엔 분명히 가시가 있었다. 나는 얼굴이 붉어졌고 김현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트럭을 타고 돌아오는 길,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요즘 너무 무심했나 보네. 사람들 말이 많아질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 괜찮아요. 그들이 뭘 아나요?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면서. 그 말에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는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안에서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이었다.
그의 조용한 배려, 그의 시선, 그의 말투.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틀렸다는 것. 이 마음이 갈 곳이 없다는 것.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꼭 옳고 그름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났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김현수 씨는 예전처럼 밭일과 집안일에 몰두했다. 나도 평소처럼 아침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작은 일상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일상 속에서 나와 그 사이에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감돌았다. 마치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비밀이 우리 둘 사이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다. 갑작스레 하늘이 어두워지고 빗방울이 처마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마당에서 마른 이불을 걷어들이고 있었고 김현수 씨는 창고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다. 우리는 동시에 비를 피하기 위해 처마 아래로 달려갔다.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다. 잠깐의 정적. 빗소리만이 거세게 울리고 있었고 그의 숨결이 아주 가까이에서 느껴졌다. 나는 피하지 못했다. 그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 속엔 나를 향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결코 가족에게 품는 감정이 아니었다. 비가 새네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럴 땐 예전엔 아내랑 함께 국수 끓여 먹곤 했어요. 비 오는 날엔 꼭 국수였거든요. 그의 말 속엔 추억과 그리움, 그리고 어쩌면 후회의 감정도 섞여 있었다. 나는 그가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자주 말하는 것이 놀라웠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을 이야기들. 아버님은... 나는 말을 멈추고 다시 시작했다. 아버님은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셨나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잘 표현하진 못했어요. 그 사람은 늘 조용히 나를 기다려줬는데 난 늘 일과 바쁘다는 이유로 도망쳤죠. 그의 말은 마치 나의 상황과도 닮아 있었다. 재현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나를 외롭게 만들었고 나 또한 그런 외로움 속에서 점점 무뎌지고 있었다. 나는 문득 물었다. 그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과 갈등, 그리고 감춰왔던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하니까요. 그의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에 닿았다. 그 순간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우리 사이엔 명확한 선이 존재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하지만 그 선은 지금 이 순간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나는 그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내 손을 감싸 쥐었다. 숨소리가 가까워지고 그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말없이 내게 다가왔고 나는 눈을 감았다. 짧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결코 가벼울 수 없는 키스가 우리 사이에 내려앉았다.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설렘도 두려움도 아닌 마치 어떤 문을 열어버린 듯한 감정이었다. 한 번 건너면 돌아갈 수 없는 그 문턱.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거리를 벌렸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고 나 역시 숨을 고르며 차오르는 복잡한 감정들을 억눌렀다. 지은아.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망설임과 아픔이 가득했다. 우린 이러면 안 돼. 그 말이 너무 늦게 들렸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미 선은 넘어졌고 마음은 한참 전부터 이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다. 울음의 이유는 죄책감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 혹은 두려움 때문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짧은 순간이 내 삶을 바꿔버렸다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내 안의 목소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그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와 김현수 씨는 서로를 피하려고 했었다.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행동했지만 서로의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말이 더욱 없어졌고 나 역시 집안에서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 일부러 늦게 일어났고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더 벌리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만들었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숨이 막혔고 조금만 멀어져도 마음이 쓰라렸다. 나는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런 날들이 며칠 이어지던 어느 날 김현수 씨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재현이가 이번 주말에 온단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갑자기요? 출장 일정이 바뀌었대. 일주일 정도 한국에 머무를 거라고 하더라.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마음이 급격히 불안해졌다. 그가 돌아온다는 건 내가 외면해왔던 현실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감추려 했던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 주말 재현은 예고도 없이 집 앞에 택시를 타고 도착했다. 짐도 별로 없었고 표정도 무덤덤했다. 나는 현관 앞에서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그는 피곤하다는 말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갔다. 저녁 식사 자리,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았다. 밥상 위에는 평소보다 반찬이 많았지만 식사 시간 내내 말이 거의 없었다. 김현수 씨는 밥만 뜨고 있었고 재현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심스레 식사를 이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재현이 입을 열었다. 일본에서 이상한 사진을 봤어. 순간 내 젓가락이 멈췄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내게 들이밀었다. 사진 속에는 시장에서 나와 김현수 씨가 함께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무심코 웃고 있었고 마치 부부처럼 가까워 보였다. 이거 누가 찍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텐 좀 이상하게 보여.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뭐라 해명해야 할지,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설마. 그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때 김현수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재현아, 그만해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재현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흥분했다. 그만하라고?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아버지랑 지은이랑 둘이서 뭐가 있었던 거냐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재현은 식탁을 세게 치며 소리쳤다. 대답해. 둘이서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 순간 김현수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재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없는 시간 속에서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던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한 결과였다. 그 말에 재현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집에서 내 아내랑 그게 사람으로 할 짓이냐고. 그는 김현수 씨의 멱살을 붙잡으며 밀쳐냈다. 나는 비명을 질렀고 두 사람 사이에 몸을 밀어넣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재현은 한참을 숨을 몰아쉬더니 고개를 떨군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지만 이번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날 밤 나는 자신의 방에서 한참을 울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사랑도, 가족도,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감정이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가방 하나에 짐을 싸서 현관 앞에 섰다. 김현수 씨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어디 가려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집에 더는 있을 수 없어요. 전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내 결정이라면 말리진 않겠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가도 내 마음까지 멀어지지는 않을 거야. 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집을 떠났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이곳에 더 머무를 수는 없었다. 나는 이제 선택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집을 떠난 후 나는 강원도의 작은 찻집에서 일하며 조용히 지냈다. 지방 도시의 외곽,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 지나지 않는 그곳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공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차를 우리고 손님을 맞으며 나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나갔다. 그 사람의 부드러운 손길, 깊은 눈빛, 그리고 우리가 넘었던 그 경계선이 얼마나 위험하고 아팠는지를 다시 되새겼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이유 없는 구역질과 어지러움으로 눈을 떴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째 이어지는 메스꺼움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조용히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그리고 찻집 뒤편 작은 방에서 혼자 테스트기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다. 2줄. 분명한 2줄이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왔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며칠 후 조용히 산부인과를 찾았다. 담당 의사는 예상보다 더 오래된 임신이라고 말했다. 벌써 8주가 넘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속은 이미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병원을 나오는데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김재현이었다. 그는 예상보다 초췌해 보였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심스레 내 옆에 앉았다. 정말 아버지랑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응, 있었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다. 참 웃기지. 내가 일본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너에겐 관심도 주지 않았으면서 막상 너를 잃으니까 이렇게 속이 뒤집혀.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분노와 자책이 섞여 있었다. 널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내 아이일 수도 있잖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아이는 아버님의 아이야. 그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공포, 충격,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졌다. 다음 날 재현은 병원을 찾아가 임의로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도착했다. 놀랍게도 결과지에는 김현수 씨와 태아 사이에는 친자 관계 없음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결과지를 들고 멍해졌다. 말이 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분명 김현수 씨의 아이였다. 다른 가능성은 없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게?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 의심. 재현이 병원 관계자와 짜고 무언가를 조작한 건 아닐까? 그가 이 아이를 없애기 위해, 우리 사이를 다시 짓밟기 위해 무언가를 꾸민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병원을 다시 찾았고 나름대로 비밀리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며칠 후 2번째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김현수 씨와 태아는 고도의 친자 관계 있음. 처음 결과는 조작이었거나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진실은 언제든 드러날 것이고 그 파장은 처음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누가 처음 그 결과를 조작했는가? 그리고 왜?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내게 도착했다. 보낸 이는 없었고 손글씨로 적힌 문장만 남아 있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사람들은 알 필요 없어. 강원도의 평화는 그렇게 쉽게 지켜지지 않아. 나는 그 편지를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편지의 필체는 낯설었지만 문장 속엔 분명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가 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막고 싶어 했다. 나는 그날 밤 김현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낮았지만 내가 울먹이며 말하는 것을 듣고 곧바로 말없이 차를 몰고 나를 데리러 왔다.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다. 모든 걸 꺼냈고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도망치지 말자. 이번엔 끝까지 책임질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 우리가 맞설 것은 사회가 부여한 윤리도, 아들의 분노도, 그리고 숨겨진 누군가의 악유도 포함된 진실 그 자체였다. 김현수 씨와 다시 마주한 이후 우리는 조용히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은이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돌볼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했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마치 이미 많은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으려는 듯한 분위기였다. 며칠 후 재현은 다시는 우리를 찾지 않았다. 그는 연락을 끊었고 더 이상 어떤 말도 없었다. 나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폭풍은 소리 없이 다가올 때가 가장 위협적이니까. 그날 오후 나는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김현수 씨의 아내, 즉 재현의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편지들과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오래된 종이봉투에 담긴 손편지 한 장이었다. 봉투 겉면에는 작게 그러나 분명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지은에게 전해주세요. 언젠가 이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궁금해할 때를 위해. 나는 순간 숨을 삼켰다. 편지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쳤다. 지은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나는 이 세상에 없겠구나. 내가 태어난 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야. 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과의 소중한 결실이었어. 그 사람의 이름은 김현수. 그래, 지금 너와 함께 사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란다. 하지만 그 사랑은 세상의 눈을 이기지 못했고 나는 너를 다른 사람의 아이인 척 키웠어. 미안하다. 하지만 넌 어떤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나는 한참을 편지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김현수 씨가 내 아버지, 그는 내 시아버지이자 내가 사랑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나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까지. 이 진실은 너무도 무거웠고 복잡했고 잔인했다.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내려가자 김현수 씨는 나를 보고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내밀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예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조용히 끄덕였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너를 찾아갔을 때 넌 이미 다른 집에 입양되어 있었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다니.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그럼 내가 결혼한 사람은 내 이복동생이에요? 재현은 내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야. 너와는 혈연이 없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안도하지 못했다. 그 모든 진실은 여전히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우리가 겪은 감정, 우리가 나눈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경계에 놓여 있었다. 그날 밤 창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김현수 씨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눈매는 어딘가 김현수 씨를 닮아 있었다. 혹시 김현수 씨 맞으시죠? 그런데요.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김현수 씨와 어떤 젊은 여성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전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나는 본능적으로 뱃속을 감싸 안았고 김현수 씨는 눈을 크게 떴다. 이름은 최동욱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잠시 함께 지내셨지만 이후 혼자 저를 낳고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유품 정리 중에 아버지와 함께 찍은 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실 전 아버지를 찾으러 온 것만은 아닙니다. 이 집, 이 땅, 이곳에 대한 권리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현수 씨는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유가 뭐죠? 어머니는 평생 혼자였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 이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라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제 몫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단정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그는 단순한 친자 확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엔 분노와 계산이 담겨 있었다. 김현수 씨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내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그건 나도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 집은 추억과 죄책감이 얽힌 공간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돈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죠. 최동욱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조만간 다시 이야기하죠. 이 집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은 곳 같군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제부터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단순한 사랑의 경계가 아니라 과거와 피, 분노와 상속, 그리고 무너진 이름에 관한 이야기였다. 최동욱이 다녀간 후 집안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이자 미래의 위협이었다. 나는 뱃속의 아이를 어루만지며 불안에 떨었다. 이제 이 아이는 단순히 우리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수많은 유혹과 욕망의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예기치 못한 방문객이 또 찾아왔다.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낯익지만 오래된 얼굴이 서 있었다. 김재현과 함께 일본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여자, 아이코였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얼떨결에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김현수 씨 역시 자리에 앉았고 아이코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일본에서 가져온 겁니다. 김재현 씨와 제가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이에요. 나는 긴장된 손길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은행 계좌 내역, 이메일 출력물, 그리고 메시지 기록이 들어있었다. 한눈에 봐도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재현은 일본에서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불법적인 돈 거래에도 연루되어 있었다. 아이코는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처음엔 저도 그 사람을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그는 항상 거짓말을 했고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속여왔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는 재현이 술에 취해 친구에게 떠드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버지? 그 사람은 이제 끝이야. 내가 며느리랑 엮였다고 소문만 내면 그 사람은 이 마을에서 못 버티지. 그리고 그 집, 그 땅, 전부 내 거야. 아버지랑 지은 둘 다 더럽혀진 사람들이잖아. 나는 숨이 막혀왔다. 재현의 목소리가 너무도 분명했다. 그가 우리를 모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김현수 씨는 손을 움켜쥔 채 오래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아들이, 내 친아들이 이런 짓을. 아이코는 차갑게 웃었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용할 뿐이었죠. 저도 결국 그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예요. 나는 아이코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당신은 왜 여기까지 온 거죠? 굳이 이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코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을 배 위에 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저 역시 아이를 가졌어요. 김재현의 아이. 하지만 전 그 아이가 아버지를 닮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에요.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묘한 동지애가 뒤섞였다. 우린 모두 재현이라는 남자의 선택 때문에 무너진 여자들이었다. 며칠 후 마을은 다시 술렁였다. 재현이 일본에서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고 동시에 누군가가 그 영상과 자료를 마을 사람들에게 유포했다. 휴대폰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영상을 돌려봤고 이웃들은 수근거렸다. 김재현이 그런 짓을 했다고? 세상에, 아버지를 그렇게 모함하다니. 그럼 며느리와의 일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마을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를 향했던 비난의 눈빛은 점점 동요로 변했고 어떤 이들은 눈길을 피하며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모든 이가 그렇진 않았다. 몇몇은 여전히 말했다. 그래도 두 사람이 잘못한 건 사실 아니냐. 설령 소문이 거짓이라 해도 뭔가 있으니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 나는 그 말이 가장 아팠다. 진실이 밝혀져도 이미 새겨진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재현이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그의 눈빛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가 그 영상 퍼뜨린 거야? 너지, 아버지, 당신이 한 거지? 김현수 씨는 담담히 대답했다. 아니,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돌아온 것뿐이다. 씨앗. 결국 아버지랑 지은이 둘 다 날 짓밟고 싶은 거지? 재현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뭉치를 내던졌다. 그건 가짜 DNA 검사 결과지였다. 그가 조작해냈던, 우리를 파멸시키려 했던 증거물. 이거 하나면 충분했어. 사람들은 사실 따윈 관심 없어. 그냥 믿고 싶은 걸 믿으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현아, 제발 그만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됐잖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 그는 나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은 점점 미친 듯한 울음으로 바뀌었고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 아버지한테, 세상한테. 근데 왜 항상 나는 버려지는 거야? 그의 목소리엔 아이 같은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그도 결국 상처 입은 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김현수 씨는 단호했다. 재현아,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 방식은 잘못됐다. 내가 짊어진 건 이제 내 책임이다. 우린 더 이상 내 거짓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재현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그 뒷모습은 어둡고 불안했고 무너진 그림자 같았다. 나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코의 눈빛, 재현의 울음, 그리고 우리 집안에 들이운 진실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웠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김재현은 결국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버지와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언론과 법원에 호소했고 결국 사건은 지역 사회를 뒤흔드는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술렁였다. 어떤 이는 부자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혀를 찾고 또 다른 이는 그래도 소문이 괜히 난 건 아닐 거리라며 수근거렸다. 이미 우리는 사람들의 눈 속에서 유죄였고 법정은 그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첫 공판 날 법정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김재현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교활했다. 그 옆에는 그의 변호인이 서류 더미를 펼쳐놓고 있었다. 나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김현수 씨는 내 옆에서 고개를 곧게 들고 있었다. 법정 안에서 들려오는 모든 속삭임이 내 심장을 찔렀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오늘은 원고 김재현 씨와 피고 김현수 씨, 이지은 씨의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원고 측 진술부터 듣겠습니다.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차분하지만
의도적으로 감정을 억누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제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마을 곳곳에서 목격된 정황이 있고 DNA 검사 결과 또한 아이가 제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내 눈앞에 놓였던 그 가짜 결과지였다. 내 손이 떨렸다. 변호인은 그를 보조하며 말했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저희는 과학적 증거를 통해 그들의 관계가 허위임을 밝히려 합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사회적 도덕과 윤리를 저버린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법정 안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마치 이미 심판이 내려진 듯한 공기가 흘렀다. 그때 우리 쪽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에서 제출한 DNA 결과는 조작된 문서입니다. 저희는 재검사 결과 태아와 피고 김현수 씨가 친자 관계임을 증명하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재판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새로운 결과지가 제출되자 재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황급히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눴지만 이미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이어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 김재현 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아버지와 아내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순간 법정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아이코였다. 그녀는 재판장 앞에 서류와 함께 USB를 제출했다. 저는 일본에서 김재현 씨와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USB 안에는 그가 직접 자신이 아버지를 모함하고 집과 재산을 차지할 계획을 이야기하는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저 역시 그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이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화면 속 김재현은 술에 취해 웃으며 말했다. 간단해. 그냥 아버지가 며느리랑 엮였다고 떠들면 끝이야. 사람들은 사실이 뭔지보다 소문을 더 좋아하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명예가 끝나고 집과 땅은 결국 내 손에 들어오겠지. 법정 안이 폭발하듯 술렁였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소리를 제지했지만 이미 모두의 눈빛은 바뀌고 있었다. 나는 재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배신하려고 꾸민 거라고. 난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것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했다. 재판장은 단호히 말했다. 원고 측의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피고 김현수 씨와 이지은 씨는 무죄로 판결합니다. 또한 원고 김재현 씨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이조문서 사용 혐의로 기소되어야 합니다. 순간 내 눈물이 쏟아졌다.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모든 것을 여기까지 끌고 온 현실이 너무도 쓰라렸다. 김현수 씨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단순히 시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서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지은 씨, 아이는 정말 김현수 씨의 자식입니까? 김재현 씨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십니까?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이제 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아이는 저에게 소중한 생명이고 저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비난했지만 적어도 법정 안에서 우리는 진실을 지켜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재현은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최동욱, 그 낯선 이방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폭풍은 잠시 잠잠해졌을 뿐 끝난 것이 아니었다. 재판이 끝난 지 석 달 후
나는 마침내 딸아이를 품에 안았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내 가슴에 닿는 순간 그동안의 고통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눈물로 쏟아졌다. 나는 아이의 손가락을 꼭 잡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내가 널 지켜줄게. 김현수 씨는 분만실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주자 그의 눈은 흔들렸다. 그는 서툰 손길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는 내 죄와 사랑이 함께 담긴 존재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 아이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온 축복이에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운 나는 잠든 아이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다. 세상의 비난도, 마을의 수군거림도, 법정의 소용돌이도 모두 이 순간에는 멀리 사라진 듯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히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우리가 마을로 돌아온 날, 사람들은 각기 다른 눈빛으로 우리를 맞았다. 어떤 이는 애써 웃으며 축하한다 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함을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은 노골적인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래도 그 집안은 더럽혀졌지 않나. 아무리 무죄라 해도 소문은 사라지지 않아. 나는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미소는 내게 버틸 힘을 주었다. 재현은 재판 이후 어디론가 사라졌다. 경찰은 그가 일본으로 다시 건너간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행방은 알 수 없었다. 그가 남긴 건 분노와 상처, 그리고 두려움이었다. 나는 밤마다 창밖 어둠을 보며 불안에 떨었다. 그가 다시 나타나 아이를 빼앗으려 하지 않을까? 또는 또 다른 거짓으로 우리를 파멸시키려 하지 않을까? 하지만 진짜 두려움은 다른 곳에서 왔다. 아이를 낳은 지 2달쯤 되었을 때 최동욱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이번엔 더 노골적인 태도로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듯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축하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군요. 그의 웃음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고 몸을 움츠렸다. 김현수 씨가 나섰다. 왜 또 온 겁니까? 그냥 제 자리를 찾으러 온 것뿐입니다. 아버지, 이제 숨길 수 없잖아요. 저도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 이 땅, 이 재산, 제 몫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에 김현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재산. 내가 원하는 건 결국 그것뿐이구나. 동욱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몫을 찾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저는 다르겠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까지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는 잠시 웃더니 대답했다. 아이, 흥미롭군요. 제 이복 동생이자 동시에 제 조카가 될 테니. 그 기묘한 말에 나는 몸이 굳었다. 피와 피가 꼬여버린 이 관계는 이제 그 자체로 악몽 같았다. 동욱은 조용히 뒤돌아 나가며 말했다. 곧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에요. 그가 떠난 뒤 나는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꼭 안았다. 김현수 씨는 침묵 속에서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과거의 죄가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나는 그를 붙잡으며 속삭였다. 아니에요. 우리 잘못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지켜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살았다. 낮에는 아이의 웃음으로 위로를 받았지만 밤이 되면 언제든 들이닥칠 그림자에 대비해야 했다. 나는 점점 강해졌다. 더 이상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살아야 했다. 시간은 흘러 아이는 서서히 자라며 첫 미소를 보였다. 그 작은 웃음은 집안을 가득 채우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희망의 빛 뒤에는 여전히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재현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동욱은 언제든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 불씨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을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우리를 감싸주었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뒷담화를 멈추지 않았다. 나는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대답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아이를 지키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마지막 폭풍과 맞서야 했다. 가을의 끝자락, 산자락의 낙엽이 쌓여갈 무렵 우리의 삶은 다시 요동쳤다. 김재현이 돌아왔다. 그는 마치 도망자의 흔적을 그대로 아는 채 초췌한 모습으로 집 앞에 나타났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는 어딘가 위험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돌아왔어, 아버지. 그리고 지은.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 순간 문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최동욱이었다. 그 역시 차가운 눈빛으로 집안을 훑으며 들어섰다. 이제 다 모였군요. 이 집의 진짜 주인들이. 두 남자의 등장이 한나란시에 이루어진 건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은 우리를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몰아넣고 있었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난 이제 더는 숨지 않겠어.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인정해. 하지만 난 내 몫을 찾을 거야.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죄, 그걸 내가 대신 끌어내겠어. 동욱이 비웃듯 말했다. 재현 씨, 그건 내 역할입니다. 난 적어도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당신은 그저 거짓과 욕망으로 얼룩진 아들이잖아요. 순간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나는 아이를 안은 채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김현수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만해라. 두 사람 다. 나는 이미 죄인이다.